안녕하세요. 생각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 달의 시간이 흐른 지금도 생각만 하면 열불 터지는 일이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 사람이 제 눈앞에 보이면 달려가서 멱살을 잡아쥐고 싶을 정도이죠. 옛말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 겪은 일을 통해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죠. 평소 저와 아내는 쿵짝이 잘 맞아서 주변 사람들이 천생연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지만 2달 전까지만 해도 저희 두 사람은 정말 힘든 일을 겪어야 했죠. 갑자기 제가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게 되었고 병원에서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세상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소식을 듣고 나서 아내는 몇 날, 며칠을 울기만 했고 저 또한 정말 우울한 나날을 보내야 했어요. 게다가 저는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도 나갈 수가 없게 되었기에 아내를 더욱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죠. 그래서 한 번은 아내에게 이혼 이야기까지 꺼냈었어요. 여보, 이런 상황에서 당신한테 이런 말까지 꺼내기 정말 미안한데 그냥 우리 이혼하자. 당신 아직 젊은데 과부가 될 수는 없잖아. 당신도 얼른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지.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더러 아프다고 버리라는 뜻이야. 당신은 만약 내가 아프면 이혼하고 새 출발할 거야.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도 나는 그렇게 못해. 여보, 그냥 내 말 따라주면 안 될까? 나 앞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테고 죄악의 경우에는 세상을 떠나야 할 수도 있대. 나 혼자만 아프고 힘들면 되지. 당신까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당신, 결혼할 때 주례 선생님 앞에서 혼인서약한 거 잊었어?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함께 살겠다고 했잖아. 그런데 어떻게 아프다고 나한테 이혼을 해달래? 그날 아내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눈물을 펑펑 흘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정말 아팠죠. 결국 저희 두 사람은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힘들고 괴로운 일은 함께 힘을 합쳐 헤쳐나가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혼 생각을 완전히 접게 했답니다. 되었고 병원을 오가면서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죠. 그리고 아내는 어깨에 큰 짐을 짊어진 채로 회사와 집으로 가며 저를 간호했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는 제가 아프고 나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나 봐요. 제가 아프기 전과는 달리 야근의 횟수가 훨씬 많아졌죠. 전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나 아내의 몸이 상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었어요. 저 때문에 제 아내까지 몸이 상하면 안 되잖아요. 여보, 요즘 따라 야근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힘들어. 이번 주만 해도 벌써 3일이나 야근했잖아. 힘들기는 나 매일같이 야근해도 될 정도로 아직 젊거든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셔. 혹시 나 때문이라면 당신이 굳이 나서서 야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이래봐도 회사 다니면서 모아둔 돈 꽤 있어. 그리고 필요하다면 집에서 간단하게 바위권으로 외주를 받아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나 때문에 너무 무리하지 마. 아유, 누가 당신 때문이래. 요즘 안 그래도 회사 일이 많아져서 그래? 그리고 아픈 사람이 집에서 쉬어야지. 혹시라도 일하다가 큰일이라도 나오면 어쩌려고. 당신 괜히 외주 일하겠다고 나서기만 해봐라고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아내, 걱정을 하는 저를 달래려고 회사 일이 많다는 핑계를 대며 그냥 웃어넘기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내가 겉으로 티는 안 냈어도 금전적인 이유로 나서서 야근을 하고 있는 것을 LG 감칠 눈치챌 수 있었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며 더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일이 많아서 야근이 평소보다 길어질 것 같다며 전화를 해오더군요. 그래서 저는 늦은 밤에 홀로 집에 올 아내가 걱정이 되어 회사에 데리러 가게 되었죠. 아무래도 아파서 휴직계를 내기 전까지 저는 아내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했기에 큰 어려움 없이 회사에 출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일을 했던 회사는 큰아버지께서 운용하시는 곳이었죠.
물론 큰아버지는 평소 공평성을 중요시하시는 분이었기에 저는 회사에 들어가면서도 특혜를 받은 게 전혀 없었어요. 제가 면접을 봤던 것도 큰아버지는 전혀 모르셨고 입사해서도 낮은 자리부터 차근차근 경력을 쌓아 나갔죠. 그리고 회사에 입사해 일을 하면서도 제가 대표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는 했지만 그 사실은 전혀 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게다가 저는 큰아버지의 신신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아내와 연애를 할 때도 이 사실을 숨기다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야 겨우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큰아버지는 저희 부부의 결혼식에 회사 직원들이 초대되어 온다는 것을 아시고 식구들에게도 따로 입조심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난 후 직원들 앞에서는 결혼식을 축하해 주러 오신 대표님 흉내를 내셨죠. 덕분에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와 큰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내가 유일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큰아버지와 회사에서 마주치기라도 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 불편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회사에 큰아버지 조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게 다행이다 싶었고 큰아버지의 선택이 맞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 사실이 직원들에게 알려졌다면 다들 저와 거리를 두려워하거나 불편함을 느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인생에 딱 한 번 왜 직원들에게 조카라는 사실을 진작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날이 바로 제가 야근하는 아내를 데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저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곧장 아내가 일하는 사무실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부장이라는 놈이 제 아내를 끌어당기며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헛소리를 장황하게 늘어놓았죠. 부장님, 저한테 대체 왜 그러세요? 제 남편이 이것 말고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얼른 이거 놓으세요. 내가 감히 나한테 잘 들어? 왜 사회생활을 그딴 식으로 하지?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동아줄 잘 붙잡아야지 않겠어? 설마 승진하기 싫은 거야? 가만히 좀 있어봐. 부장님, 제가 알기로는 저는 남편이 있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시지 말라고 합니다. 친한 후배의 아내에게 이런 일을 왜 하는 건가요? 제 아내는 몸을 덜덜 떨면서 부장을 거절했습니다. 부장은 그러나 제 아내의 거절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아내를 끌어당기면서 노력했습니다. 상사로서 이런 식의 행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이 부장을 포함한 모든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남편의 의료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부장님,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해주세요. 설마 지금 인사국가를 빌미로 저에게 겁을 주시는 건가요? 겁을 주다니. 난 이더리한테 현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현실을 언제까지 맞냐, 내리만 할 거야. 나한테 잘 보여야 과정으로 승진도 하곤 해. 남편 병원비도 감당하지 돈 필요하면 내가 좀 도와줄 수도 있으니까. 그 잘 생각하라고 부장은 본인이 동아줄이니 말을 잘 들어야 한다면서 제 아내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제 아내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황했는지 아예 오열을 하면서 부장을 한 번 더 뿌리쳤죠. 저는 부장의 몹쓸 행동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부장은 이미 아내와 딸 둘을 두고 있는 유부남이었고 저와는 또 학교 선후배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친한 사이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저는 곧장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가 제 아내 앞을 막아서며 부장에게 지게 무슨 짓이냐고 난리를 쳤어요. 지금 내 아내한테 뭐 하는 짓이야? 싫다고 하는데 왜 자꾸 둘러보는 거냐고?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기 전에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여기까지 며느리냐? 대체 누구 허락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 이제 여기 들어올 자격 없잖아. 대체 경비는 월급 받아 처먹으면서 이런 사람 하나 못 먹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외부인이 회사에 마음대로 들어오게 하면 어쩌자는 거냐고? 왜 무슨 경비원을 들먹거리지? 괜히 말 돌리지 말고 어디 변명이라도 한번 해봐. 아님 당신이 한 짓거리에 대한 사과라도 하시던가. 내가 이 모습을 목격한 이상 가만히 못 넘어가니까 뭐라도 하는 게 좋을 거야. 놀고 있네. 비약한 몸뚱아리가 되어서 뭘 할 수 있는데.
곧 저 세상 가야 할 텐데. 가만히 집에 누워서 요양이나 하시지. 그래. 아니, 미안해. 고생 좀 덜하게. 호스피스에 들어가서 얌전히 지내시던가 아픈 몸으로 여자 붙잡고 있는 것도 보기 안 좋다. 부정은 남편인 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이 전혀 없는 것인지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죠. 마음 같아서는 눈이 돌아가 멱살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아내 앞에서 안 좋은 꼴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부장한테 난리치고 가면 끝이겠지만 제 아내는 계속 회사에 나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안 그래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무작정 달려들어서 아내에게 더 힘든 상황을 만들어주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사무실에서 아내를 데리고 나와 집으로 가게 되었죠. 착한 아내는 부장과의 일이 있고 나서 혹시라도 제가 상처를 받았을까봐 신경이 쓰였나 봐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본인이 잘못한 게 없음에도 연신 사과를 하였습니다. 하기 바쁘더군요. 여보, 안 좋은 꼴이 보여서 너무 미안해. 당신 몸도 안 좋은데 나 때문에 괜히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지. 아까 오늘은 야근 안 하면 안 되냐고 물을 때 그렇게 할 걸 정말 미안해. 당신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 사과를 하려면 부장 그놈이어야지.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병원에서 당신이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부장이 나한테 했던 말은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알겠지? 너는 정말 괜찮으니까 당신이야말로 나 때문에 마음 안 써도 돼. 대신 이것 하나만 약속해줘. 부장이 온열일로 트집 잡아서 힘들게 하면 나한테 꼭 얘기해줘야 돼. 알겠지? 아내는 저의 이야기에 알겠다고 대답을 하면서 안도의 눈물을 훔치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가 소중한데 왜 그 못된 사람 한 명 때문에 아내와 나가 이런 대화를 나누고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겉으로 티는 내지 않았지만 화가 많이 났던 상태였고 마음속으로 부장에게 내 생에 있어서 마지막 복수를 시작하기로 다짐했죠. 제가 이렇게 내 생의 마지막 복수라고 할 정도로 복수를 하려고 다짐한 이유는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 때문이에요. 부장은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회사를 나간 이후로도 계속 아내를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지휘와 승진을 빌미로 본인의 애인을 해달라는 얘기부터 일부러 지방 출장을 본인과 둘이 잡는 등 다양하게도 아내를 괴롭혀왔다고 하더라고요. 아내 이야기를 듣다 보니 쌍욕이 튀어나오고 더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복수를 다짐한 거예요. 이건 아마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내 가족이 내 배우자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저와 똑같은 결심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저와 선후배 관계인 부장은 여기저기서 좀 이상한 소문을 몰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학교에 다닐 때부터 별의별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죠. 그러나 저는 부장과 친분이 있었던 상황이었고 항상 이상한 이야기가 귀에 꽂힐 때마다 그저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죠.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부장에 대한 수많은 소문 중에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더라고요.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일반적인 사람에게 그런 소문이 날아다닐 수가 있나 싶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기들 사이에서 입방아에 오르내리던 소문은 바로 부정이 저희 대학교 졸업생이 아니라는 것이라고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저장한 텍스트에 이중부호를 바꾸어서 문장이 더 이상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번 띄어쓰기를 하는 것보다 이중부호를 수정하는 쪽이 더 효과가 높을 수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중부호를 고칠게요. 하게 되었고 저는 우선 부장이 저와 같은 학교를 졸업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겠다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아내가 집을 나서자마자 밖으로 나와 곧장 대학교에 찾아가게 되었어요. 전 대학교에 도착하자마자 행정실로 향했고 부장이 졸업한 시기를 이야기한 후 그런 학생이 있었냐는 질문을 했죠. 아무리 본인이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 해도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타인에 대한 정보는 공유해 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고 사정이 있어서 그런데 그분이 이 학교 졸업생이었는지만 확인이 안 될까요?
전화번호나 개인정보를 요청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학교 졸업생이 많은지만 확인하면 되는데 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개인정보에 해당되었어요. 학교 졸업생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가기는 했지만 대학교 행정실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절대 안 된다면서 바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무 소득도 없이 그대로 행정실을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어도 전 포기하지 않았죠. 고민 끝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 교수님께 찾아가서 부탁을 드려보기로 했거든요. 제가 찾아뵙기로 한 교수님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종 만나 뵙고 있는 분이었으며 부장과 저를 모두 알고 계셨기에 오히려 나서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수님께 찾아가서 은근슬쩍 부장 이야기를 꺼내보기로 했죠. 준범이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몸이 안 좋다면서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제가 교수님 얼굴 뵙고 부탁드릴 게 있기도요. 하고 집에만 있기 답답해서 한번 나와봤어요. 그나저나 교수님, 혹시 제철이 형 기억나시나요? 지난번에 배웠을 때 제가 근무하는 회사의 부장으로 있다고 살짝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철이 당연히 기억은 하지. 내가 맡고 있던 동아리 멤버 중 한 명이었잖아. 그리고 너랑 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찾아와서 나한테 부탁할 건 뭐고 제철이 이야기는 왜 꺼내는 거야? 혹시 니들 무슨 일이 있니? 그게요. 교수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 졸업생들이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 취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철이 형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제철이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들길래 내가 이렇게 헐레벌떡 달려온 건데 알꾸물거리지 말고 얼른 덜어놔봐. 그게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철이 형이 저희 학교 졸업생이 아니라는 소문이 들고 있어서요. 이 자리에서 하는 말이지만 제가 졸업할 때쯤에도 동기들 사이에서 제철이 형이 저희 학교 학생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었어요. 교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한동안 말문이 막힌 채로 말씀을 이어가지 못하셨죠. 그러다가 한참 만에 겨우 의견을 나누셨는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학교를 빠짐없이 다니고 동아리 활동까지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부장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거냐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시더군요. 전 이때다 싶어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리게 되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네. 오해를 받고 있으면 제 저리도 많이 힘들 텐데 어쩌나.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찾아가서 아니라 고 얘기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이 참 안타까워 죽겠네. 예, 그렇죠. 저도 제철이 형이랑 가깝게 지내고 있는 사이다 보니 이런 거짓 소문이 돌고 있는 게 많이 안타까워요. 형도 하나하나 변명하고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쓸데없는 소문이니 무시하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보고 있는 저도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했지 오해를 받고 있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을 거야. 그럼 준범아, 너는 제철이 일을 알아봐달라고 찾아온 거니? 예, 교수님. 아무래도 본인이 증명하려고 나서는 것보다 교수님께서 확인한 후 증명 서류를 보내주시는 게 효과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요. 물론 서류는 형이 와서 떼어갈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께서 형이 이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라는 증명 서류를 직접 저에게 보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그런 누명을 쓰면 안 되지. 내가 일주일 내로 확인해보고 서류 보내줄 테니 걱정 말고 기다리고 있어. 교수님께서는 저의 부탁을 흔쾌히 들어주시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교수님께 부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해 놓은 후 그 사이에 회사 생활의 전반적인 일들을 알아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부정의 평소 행실을 생각해보면 회사에 근무하면서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일들을 뒤에서 몰라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저는 아내와의 일이 있었을 때도 돈이 필요하면 줄 수 있다는 부장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었죠. 아무리 연봉이 높다고 해도 한 가정의 가장이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당당하게 돈을 줄 수도 있다고 외쳤던 그 말이 뭔가 찜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회계팀에 근무하고 있던 회사 동기에게 연락하여 관련 자료들을 부탁해 보기로 했죠. 정필아, 너한테 무리한 부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부정 거래처 지출 내역이랑 입사 기록들 좀 나한테 보내줄 수 있을까? 얘야, 너 회사 휴식한 거 아니었어? 갑자기 이 부장에 대한 자료들은 왜 달라고 하는 건데? 너도 알잖아. 회사 자료는 함부로 유출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거. 물론 나도 알고 있지. 그런데 부장의 행동이 많이 수상해 보여서 말이야. 게다가 내 아내한테 자꾸 들이대면서 돈을 준다는 소리까지 하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다른 곳에 절대 유출 안 하고 하기만 해볼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라. 아, 이거 진짜 안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부탁이니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다른 곳에 절대 유출하지 말고 너만 봐야 돼. 긴서 자료는 내가 따로 알아봐서 같이 보내줄게. 처음에 회사 동기는 난감한 듯 쉽게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부정이 워낙 회사에서 안 좋은 이미지가 강해 직원들에게도 미운 털이 박혀 있는 데다가 제가 예전에 발벗고 나서서 회사 동기를 도와준 적이 있다 보니 거절을 하지 않고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날 오후쯤 회사 동기로부터 무사히 거래처 지출 내역과 인사 자료들을 받아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마침 제가 회사를 휴직하면서 거래처 물건 샘플 몇 개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지출 내역서와 함께 비교해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상했던 것처럼 받아온 물건 상태에 비해 지출 금액이 높은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듯 보였죠. 이런 경우 거래처 사장이 물건을 속여서 납품한 게 아니라면 부장이 뒤에서 몰래 돈을 빼돌렸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알아보기로 했죠. 마침 제가 부장의 뒤를 캘 때쯤은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거래처 재계약 시점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점의 부정은 항상 거래처 사장을 만난다는 명목하에 외근을 나가서 회사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하던 직원들은 계약서 내용만 확인하고 도장만 찍고 들어오면 되는데 매번 감각무소식이라고 어디서 놀고 있는 건 아니냐면서 투덜했었거든요. 사실 저도 근무할 때까지는 계약 시점마다 부장이 외근 나가서 사무실에 들어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같이 투덜했었거든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시기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좋아서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다음 날부터 주변에 살고 있던 친구와 며칠 동안 차를 바꿔 타고 다니면서 부장을 감시하기로 했어요. 전 내일 아침 회사 주차장으로 가서 부장의 차가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해놓은 후 잠복을 하기 시작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빌린 친구의 차는 썬팅이 잘 되어 있었고 밖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덕분에 저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편하게 잠복을 할 수 있었죠. 그렇게 잠복을 한 지 약 이틀이라는 시간이 지나게 되었어요. 부정은 드디어 업무 중간에 서류 봉투를 들고 서 주차장에 내려왔고 누군가 전화를 하더니 급히 차를 끌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 부장이 나간 후 곧장 뒤를 쫓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약 30분 정도 회사와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고급 식당에 도착한 모습을 보게 되었죠. 역시나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지켜보니까 예상했던 대로 부정은 누군가를 반갑게 맞이한 뒤 식당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부장이 반갑게 맞이한 사람은 저희 회사에 물건을 대주는 거래처 업체의 사장이었어요. 회사에 몇 번 찾아온 적이 있었기에 거래처 사장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죠. 전 아무리 계약 관련 일을 함께 해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봐야겠다고 생각되는데요. 계약을 이어온 듯 했어요. 부장님,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하게 가짜 제품을 정품 제품가로 계약해 주실 거죠? 당연하죠. 그렇게 계약을 해야만 저도 살고 사장님도 재미 좀 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꼭 먹고 알먹고 아니겠어요? 역시 시원시원한 게 내 마음에 쏙 드네. 지난 몇 년 동안 이 부장 덕분에 내가 가짜 제품 보내면서 돈도 올려받고 재미 좀 봤지 뭡니까?
그래서 올해는 제가 비싸고 좋은 음식이라도 대접하려고. 이쪽으로 모셨어요. 제가 사장님께 대접을 해드려야 하는데, 이렇게 얻어먹었어요. 어째요? 사장님 덕분에 제가 연봉을 올려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번에는 제가 꼭 대접하겠습니다. 역시나 두 사람은 회사 몰래 따로 계약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회사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비싼 금액을 주며 물건을 떼어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래처 사장은 가짜 물건을 가져와 납품을 하고 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장은 이 모든 것을 눈감아주고 지출 내역을 조작해주는 대신 회사에서 지급한 일부 금액을 떼어서 입금 받는 식으로 거래를 해온 것이었어요. 전 두 사람이 식당에서 나누는 이야기들을 증거물로 남겨두기 위해 모두 녹음해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식사를 마치기 전에 얼른 식당에서 나와 차에 들어가 있었죠. 사실 증거물을 모을 만큼 모은 상황이라 그냥 집에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무슨 일인지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 같은데 조금 더 기다렸다 가야겠다 생각하면서 창문을 조금 열어놓은 채 차에 앉아 두 사람이 나오길 기다렸죠. 그렇게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즈음 두 사람도 식사를 마쳤는지 식당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리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거래처 사장이 차에서 비싼 브랜드의 가방을 꺼내더니 부상에게 선물했다는 것이었어요. 거래처 사장은 부장에게 가방을 건들면서 아내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부장은 거래처 사장이 건네는 가방을 받으면서 한바구음을 지으며 매번 안에 선물까지 챙겨줘서 고맙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상황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두 번 받아먹은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부장의 이중생활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가방을 주고받는 모습 또한 영상으로 모두 남겨두었어요. 그렇게 저는 부장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딱 이틀이 더 지났을 때 기다리던 교수님의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준범아, 오래 기다렸지? 내가 부탁한 내용이 여기저기 알아본다고 시간이 꽤 걸렸네. 아니에요. 교수님, 재철이 형, 저희 학교 졸업생 맞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오해하고 헛소문 버티는 게 맞는 거죠? 이걸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지. 아무래도 내 동기들이 했던 이야기가 맞는 것 같다.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그 학번에 이재철이라는 이름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예, 교수님께서도 형이 동아리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는 게 두 눈으로 지켜보셨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희 학교 졸업생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게나 말이다. 나도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 그래서 몇 번이나 확인해 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이름을 가진 졸업생은 없더라고. 교수님, 그럼 형이 정말 저희 학교 졸업생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착각하거나 전선 처리가 잘못됐거나 그럴 일은 없겠죠. 상황상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몰랐으면 모를까? 이번 일은 바로 이 사람에게 설명을 해서 해결해야 할 것 같아. 이번 사안은 꽤 심각한 편이라 죄악의 경우 고소까지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교수님, 정말 죄송한데 윗분들에게 알리는 시기만 조금 미뤄주시면 안 될까요? 저도 형이랑 따로 이야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제발 부탁드려요. 교수님께서는 저의 부탁에 난감해 하시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제자의 부탁을 거절하실 수는 없었던 것인지 결국 저에게 시간을 주시기로 하셨죠. 다만 부정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면서 이번 일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길게 줄 수는 없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얻어낸 시간은 약 5일 정도였죠. 교수님께서는 시간을 더 주지 못해서 미안해 하셨지만 전 이 정도면 복수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부장의 학력이 좀 문제부터 거래처 문제까지 모두 확인한 후 증거물을 확보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저는 의심되던 모든 일들을 확인한 후 곧장 큰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게 되었고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어요. 준범인 이거 이 시간에 여기까진 무슨 일이냐? 혹시 집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큰아버지, 늦은 시간에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저 다름이 아니라 제가 상의 드릴 문제가 있어서요. 과업적인 나한테 상의할 문제가 뭐야? 알던 들어와서 차 한잔하며 얘기하자꾸나. 그날 저는 큰아버지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물들을 보여드리면서 그동안의 일을 모두 설명드리게 되었죠. 사실 저는 큰아버지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셔서 충격을 받게 되면 큰일이라도 나게 될까봐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되던지 결국 회사의 대표인 큰아버지께서 아셔야 할 내용이었기에 차라리 속 시원하게 털어놓고 부탁을 드려 부정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주는 게 낫겠다 싶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부장이 제 아내에게 한 직들까지 모두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당연히 큰아버지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노발대발하시며 부장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으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큰아버지에게 저의 계획을 모두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게 되었어요. 아주 큰 아버지, 이번 일은 제가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제 아내에게 겁을 주고 몹쓸 짓을 하려 했더니 부장에게 저 제대로 복수하고 싶습니다. 과학적이, 이건 또 무슨 소리냐. 모든 일은 내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니 해결도 내가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너는 이제부터 일은 나한테 맡기고 앞으로 몸 추스르는 것에만 신경 써라. 큰 아버지, 저희 대로는 분해서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소원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아, 너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당장 병원에 누워 치료를 받아도 모자란 상황에 이런 증거물들이나 모으고 다녔던 게 아이 말이 되이니 아버지 일하시면 뒤로 넘어가신다. 저도 아버지가 뒤로 넘어가실 일이라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만 끝나면 얌전히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아주 잠시라도 제가 이재철보다 높은 직급을 달 수 있게 발령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몸 상태도 안 좋은 놈이 회사에 밀고 들어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권력 잡고 무슨 짓을 벌이려고 이러는 거냐고. 제가 직접 권력을 잡고 그 사람이 한 집들을 모두 까발려 한 방 먹여줄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신다면 회사 직원들에게 제가 큰아버지의 조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겠죠. 하지만 조카의 마지막 소원이라 생각하시고 한 번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큰아버지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고민이 많으신 듯 보였죠. 아무래도 제 몸 상태가 좋지 않으니 더 걱정이 되신 듯 보였어요. 하지만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에 약해지셨는지 결국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기로 결정하셨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자 저는 회사의 이사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아내를 포함해서 회사의 모든 직원들은 제가 이사로 나타나자 깜짝 놀란 듯 보였죠. 그러나 부장은 제가 이사로 승진해서 회사에 나타났음에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저에게 어디 이사노를 잘 하나 지켜보겠다고 하더니 웃음을 치면서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사로서 첫 출근을 하자마자 곧바로 부장이 다른 업체와 회사 몰래 뒤에서 거래하고 있다는 녹음본을 감사팀에 넘기게 되었죠. 당연히 부장은 증거물 판독을 끝낸 감사팀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즉시 감사를 받아야 했어요. 그리고 저는 부장이 감사를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기 위해 감사팀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러나 사람 어디 안 간다고 하더니 부장은 반성의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제 앞에서 콧대 높게 굴더라고요. 너 왜 이사로 발령 나자마자 사람 얘기 들어보지도 않고 감사팀으로 보내서 귀찮게 하는데 최소한 얘기는 들어보고 진행해야 할 거 아니야. 이 부장 여긴 회사입니다. 누가 상사한테 예의 없이 반말 찍찍 내뱉습니까? 그리고 얘기 들어보려고 친히 온 거니까 어디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아, 준범아, 우리 사이에 이러는 건 아니지. 나도 회사가 잘 됐으면 아는 마음에서 앉으세요. 내가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오해라는 것 좀 한번 들어보자고요.
대체 왜 회사를 배신하고 뒤에서 돈을 빼먹은 것인지 기회를 줄 테니까 예비 있으면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요. 내가 이번 일로 화가 많이 나서 이러는 것 같은데, 내가 사과할게. 그러니까 우리 피곤하게 이러지 말자. 나는 대표님이 그 거래처를 너무 원하셔서 기억할 수 있게 요구 조건 좀 들어준 것 뿐이라고요.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늘어놓는 거예요. 이미 2번을 대표님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잘못 뉘우치면서 반성이나 하시죠. 아니, 내가 회사를 위해 그 거래처 잡으려고 얼마나 힘들게 뛰어다녔는데 이런 게 어디 있냐? 내가 바로 회사를 위해 희생한 1등 콩신이라고. 난 맹세코 회사에 끼친 적 없다.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늘어놓으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가려고 쓸쓰는데. 부장의 말이 사실인지는 감사 진행해보면 다 나올 테니 기다려보시죠. 아참, 그리고 이번 거래처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 우선입니다. 나중에 싹싹 빌어도 소용없으니까 그거 마음 다 안단히 먹는 게 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일단 부장을 잡아놓을 시간을 벌어놓고 나서 아내가 겪었던 일에 대한 CCTV 증거물을 추가로 확보했어요. 물론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영상만 살펴보아도 충분히 부장이 못된 짓을 하기 위해 시도를 했다는 것이 눈에 보였죠. 그리고 저는 차분하게 입사 기록들과 거래처에 지출한 내역들도 다시 한번 검토하게 되었어요. 상황을 보니 부장은 회사에 입사해 당시 가짜로 조작한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면접을 본 듯했죠. 당연히 지출 내역서를 확인해 보였을 때도 증거감사팀에 넘긴 녹음본에 담겨있는 내용처럼 문제가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CCTV 영상과 함께 학력 위조에 대한 내용이 담긴 교수님과의 통화 녹음본, 그리고 거래처에 지출한 내역 등을 모두 모아 감사팀에 추가로 넘겼어요. 그리고 감사 조사가 끝이 나는 대로 해고와 함께 법적인 조치까지 취하라고 지시하게 되었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감사팀에서 조사를 받던 부장이 애타게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상황상 붙잡혀 있는 부정이 밖으로 나올 수는 없을 테니 저는 무슨 소리를 늘어놓을지 궁금한 마음에 직접 감사팀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도착하자마자 살짝 감사팀 사무실 안에 보니 부장은 많이 불안했는지 몇 시간 사이에 얼굴이 새파래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뭐니까 아까 이야기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왜 바쁜 사람을 자꾸 오락가락 불러대는 거죠? 이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빌겠습니다. 저 여기서 쫓겨나면 안 돼요.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부장은 제가 앞에 나타나자 곧장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존칭까지 하면서 두 손 모아 싹싹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표정 하나 나타내지 않은 채로 이게 무슨 짓인가 하면서도 소용없다는 이야기를 하며 감사팀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러자 포장은 급하게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자신의 사정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이사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렇게 일자리를 잃고 고수당하면 큰일 난다고요. 저희 식구들 다 배골고 살아야 돼요. 게다가 어머니는 병원에 장기해 보느라고 계셔서 매달 큰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제발 한 가족 목숨 살린 셈치고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도와줄 건 없어요. 당신 엄연히 불법을 저질렀다고. 이건 내가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닌데 나한테 대체 뭘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잘난 사람이 왜 학력이 주도한 거죠? 어떻게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감히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서 학력을 속인 채 면접을 볼 수 있나요? 그건 잘못했습니다. 이사님, 학창시절에 집이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공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커서 가짜로 좋은 대학교 대학생이 쭉 다녔던 거예요. 부장은 학력 위조 이야기가 나오자 몸을 벌벌 떨면서 자신의 사정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했더니 부장의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대학교까지 보내줄 여력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부장은 성공에 대한 욕심이 너무 컸고 그래서 집안 도움을 받아 학교를 갈 수 없으면 가짜로 입학해서라도 다녀야겠다 생각했다고 했어요.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아웃사이더,
즉 모든 것을 홀로 해결하는 사람처럼 지냈기 때문에 같은 학년에 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했죠. 그렇기에 항상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과제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시험 때는 일부러 이름칸을 비워서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치밀함으로 들키지 않고 몰래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시절에는 호명을 통해 출석 체크를 했기 때문에 본인 이름이 불리지 않더라도 의심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부장은 무슨 돌발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 가짜 학생증을 만들어서 학교를 다녔다고 했죠. 그래서 동아리도 가입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동아리는 학점 위주 활동이 아니었고 본인이 가입한 동아리는 사람 많은 스포츠 분야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짜 학생증만 살짝 보여줘도요. 문제없이 가입이 가능했다고 했다. 그렇게 부장은 저와 같은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다가 4학년에 맞춰서 학교를 졸업했던 척을 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부장이 4년 내내 빠지지 않고 학교에 다녔던 이유는 나중에 가짜 졸업증명서로 취업을 할 때 문제가 생기더라도 증명해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 사람들에게 얼굴 도장을 찍기 위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홀로 다녔다 해도 사람들과 매일 얼굴을 마주치는 것과 가끔 한두 번 보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본인 편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전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것 같아요. 부장은 울며불며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제 아내에게 한 짓을 깊이 반성하고요. 있다면서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큰아버지 조카인 줄 알았다면 다들 그런 짓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부장을 비웃으며 이렇게 된 건 모두 자업자득이라고. 어떤 회사에서 거래처와 뒷거래를 하고 학력, 기술을 해서 들어온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줄 수가 있겠냐면서 당장 우려 회사에서 나아가 달라고 했죠. 그러자 부장은 제 발 밑에서 적고대죄를 하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이사님, 제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눈 감아 주시면 제가 이 회사에 뼈를 묻을게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아무리 빌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1분이라도 일찍 나가는 게 좋을 거려. 제가 사모님도 모든 것을 아셔야 할 것 같아 퀵서비스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물을 보냈거든요. 저는 사모님에게 퀵서비스를 보냈다는 말을 끝으로 웃으며 감사팀을 나왔어요. 실제로 저는 감사팀에 찾아가기 전에 부장이 제 아내에게 했던 짓이 담겨있는 CCTV 영상과 학력 위조에 대한 증거물을 퀵으로 발송했던 상태였어요. 사모님도 부장의 진짜 모습을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부장은 제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지 급하게 일어서 불이 나게 회사를 뛰쳐나가더군요. 그렇게 부정으로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고소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 학력 위조를 한 죄로 고발당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지금 부장은 정신없이 재판 준비를 하고 있는 듯해요. 게다가 제가 듣기로는 사모님에게 이렇게 된 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학력이 좋아 거래처 문제로 소송을 당한 것도 모자라 제 아내에게 치근덕대며 하지 말아야 할 몹쓸 짓을 한 쓰레기 같은 사람을 쉽게 이해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저는 부장에게 시원한 복수를 해주고 나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얌전히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골수 이식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죠. 제 착한 아내는 물심양면으로 병간호를 해주고 있으며 가장으로서의 역할까지 충실히 해주고 있고요. 사실 한동안 부정에게 복수한다고 모든 것을 미뤄두고 있어서 상태가 나빠졌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다행히 하늘이 도와주는지 주기적으로 받는 검사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상태가 나빠졌다는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아내는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리고 저는 하루 빨리 나아서 못난 남편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 제 아내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뿐이네요. 앞으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제가 골수 이식을 받아 새 인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면 최소한 부장처럼 살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들 제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더운데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